김현정의 뉴스 쇼.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사인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유족들이 외친 말입니다. 신생아들이 사망한 지 2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말, 마치 절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2주가 아니라 무려 26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죠. 어제 위안부 TF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는 이면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들은 철저히 배제한 채 비밀 협상을 주도해온 주체가 바로 청와대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할머님들, 올해만 8분이 세상 떠나셨고요. 이제 32분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중 한 분의 목소리 직접 확인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죠. 네, 위기 모면 조윤선입니다. 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어제 영장실질 심사 받았는데 기각됐어요. 네, 석방 5달 만에요. 재구속되는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예. 앞서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작성 혐의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때문이었죠. 그렇죠. 법원은 오늘 새벽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 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특수활동비 수수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네요. 지금 부하들은 다 구속이 된 상태인데 또 조윤선 전 장관만 구속 아닌 상태로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형평성 부분에서 지금 반발이 나올 법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적 부심은 어떻게 됐어요? 네,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우 전 수석의 요청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각. 네,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의 기회를 노려봤던 그의 기대는 날아가게 되네요. 희비가 엇갈렸네요. 네, 조윤선, 그렇습니다. 우병우.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치솟는 집값의 보유세 본격 검토입니다. 집값 열풍이 꺼지질 않는데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는 겁니까? 네, 어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내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그 배경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 등에도 주택가격 오름세가 도무지 꺾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또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담보할 수도 있겠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 정부는 아마 끝까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8월에는 확정해서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내년 8월. 예.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보수 정부 대북 정책의 점검 결과입니다. 어제 그 위안부 합의 결과에 대한 어떤 검토 발표는 나왔는데, 네. 이제는 대북 정책을 검토해 보는 겁니까? 네, 오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라고 있는데,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대북 정책들의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오늘요? 네, 북한의 도발 이후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또 남북 민간 교류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 결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온 그 결과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한 3개월 활동했죠.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고요. 예. 그 정책혁신위원회가 3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남북관계의 전환 계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도 굵직한 일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본 문제가 최전속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는 100% 말씀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말도 못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연 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정부가 TF를 꾸려서요 5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죠. 조금 복잡해서요. 제가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측은 일본한테요. 책임, 사죄, 보상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려 7가지를 요구해왔답니다. 그 일본의 요구 7가지 중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 단체를 설득한다든지 소녀상을 이전해달라든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그 4개는 국민들한테 비공개로 하기로 합니다. 이면 합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불가역적 사죄라고 표현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불가역적 합의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용수 할머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뭐 일본의 국장이고 여기는 또 비서실장 이 변기가 8분이나 만나가지고 비밀이 협상하고 했는 게 그래놓고는 그걸 무효를 해야지요. 그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예. 합의는 나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무효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용서 못해요. 지금 병원에 와가 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아이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이 아파요. 뭐 모르겠어요. 추운지 모르겠고 화가 나가지고 하이께는 뭐 열이 나가지고 추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용수 할머님 저하고도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목소리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기운 없이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습니다. 병원에 가 계시대요. 이 얘기 듣고 워낙 충격이 커서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무효라는 표현 없이는 난 안 된다. 용서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자, 어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검토를 한 분이죠.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5개월 동안 협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신 입장에서 이 협상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네. 깜짝 이런 놀랐다. 내용이 비공개로 있었구나 이런 걸 보고요. 예. 깜짝 놀랐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어떤 가치 문제가 예. 과연 비공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한 그 4개의 합의 이게 어떻게 비공개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 네. 사실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분명히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면 합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가 정대협을 한국 측에 설득해준다. 요거 하나. 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은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요거 하나. 또 성노예라는 용어 자제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네. 이거를 왜 비공개하자고 요구한 건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공개 비공개는 관계없이 일본 쪽은 이런 내용을 한국 쪽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7개 안에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4가지는 비공개로 했는지 방식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측은 어느 측입니까?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이 되니까 당시 이건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요구했다고요?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한국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밝혀지면. 예. 그러니까 일본 쪽은 그런 요소들이 다 합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한국 쪽에서는 비공개로 놔두는 것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럼 그 방식은 비공개로 하자라고 요구한 건 우리 측이다. 반드시 우리 쪽이 비공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일본 쪽은 비공개든 공개든 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비공개로 갔으면 좋겠다는 몇 개는
한국 쪽에서 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 이제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았단 얘기예요. 우리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됐단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러웠는가? 게다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뭐 사실상의 들러리였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랬던 걸까요? 결국은 국장급 협의를 쭉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해보니까 전혀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그 양국 정상과 그 뜻이 직접 통하는 사람들끼리 비공개 협의로 해서 좀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양쪽이 이제 정상과 직접 그 의사가 잘 통하는 두 사람이 그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청와대가 힘을 가지고 가자. 그럼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거를 2015년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서둘렀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그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뭐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뭐 다른 어떤 한일 어떤 관계도 잘 나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강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고 굉장히 강경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강경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안 좋았죠. 안 좋아지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적 교류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제 환경 볼 때도 좀 미국 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이 두 나라가 잘 지내지 않으면 자기네 어떤 동아시아 전략에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팎에서 좀 박근혜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왔으니까 빨리 풀어낼 수밖에 없는 그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그러니까 압박들. 그 부분 그럴 수. 외교적인 압박보다는 국내적인 압박이 있겠죠. 국내외적인. 여러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뭐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요. 그래요. 이해는 돼요. 그 상황이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한들 해줘야 될 합의가 있고 끝까지 안 될 합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다 한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불가역적이란 말까지 붙여가면서 할 합의인가? 이 부분에 지금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수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합의가 된 겁니까? 참 그 부분도 참 저희들이 국민 관심이 워낙 큰 사항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 한번 사죄하고 자꾸 번복을 하니까 이거 번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일본 그 내각의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사죄를 받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불가역적인 사죄로서의 어떤 내각 결정을 통한 사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죄를 못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불가역적을 우리는 요구했던 건데. 네,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불가역적 합의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그거를 불가역적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 한국도 일단 합의라면 불가역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사를 하면서 결국은 해결의 불가역적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잠정 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는데 불가역적 해결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좀 희한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린 거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건 처음에는 우리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나온 거는 해결의 불가역적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본이 이례적으로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외무성 담화문 형식으로. 네. 이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거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합의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앞으로 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겠죠. 어느 정도 그 피해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예. 아니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합의에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외교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예. 것들이 좀 경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그런 요소들을 좀 잘 포함시켜서 진짜 나라의 어떤 체면과 나라 이익에 맞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아니다. 조약은 아니다. 합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은 결국 무효화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근데 그거는 뭐 국제법상으로 무효화해도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 국가 간의 약속은 전부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의 어떤 정도가 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장관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한 거는 예. 이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그게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다고 보시네요. 그럼 지금 무효화를 우리가 시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를 하든 간에 예. 그 비용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 예. 정부가 여론과 그런 어떤 대책의 외교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알겠습니다. 전부 다 고려해봐야 감안하고 될 거다. 국민의 네.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지금 무효화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오태규 위원장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외교 현실이 그렇죠. 현실이 그렇다. 저는 이번 일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참 큰 대못을 받고 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변영 씨, 박진영님 외 등등등 분들이 기가 막히다는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행간 가죠. 네, 오늘 대학 입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에서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참 별수법까지 다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장애인으로 위장해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위장해서. 예, 이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재학생 4명이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대입시에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대학 측이 지금 학생들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애인 등록증 위조 사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입시의 빈구멍이 지금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이미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 입학자는 총 4명인데요.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서 입학한 것으로 확인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 비장애인인데. 장애인도 1명 껴있긴 했다 그래요. 근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해야 행정기관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그게 없었어요. 거기서 발급받은 게 아니라 위조한 등록증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한 이 장애인 특별 전형은 정원 외 특별 전형입니다. 그렇죠. 이 대학이 정원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뽑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위조한 다음에 대학 측에 제출을 했는데 대학 측은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학생을 덜컥 뽑아버린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막힌 뉴스가 많습니까? 이 뉴스 행간 가보죠. 첫 번째 행간은 한 공시생의 돌출 행동으로 꼬리가 밟혔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 정부 세종로청사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침입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떠들썩했죠.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잖아요. 기상천외했어요. 정부 청사 2중 3중 보안망을 다 뚫고 들어가서 7급 공무원 시험 성적하고 합격자 명부를 조작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작하고 나온 사건. 대단히 떠들썩했죠. 네, 맞아요. 보안망이 다 뚫렸어요. 28살 어떤 청년에 의해서.
전체 정부 부처나 정부 기관에 보안망 다시 만들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예. 그 당사자가 28살 송모 씨였습니다. 예. 이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011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시험 시간을 연장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장애인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서 속였다기 뭐 이게 속였다 아니다 얘기보다는 예. 일단 약시입니다. 아. 시각이 그러니까 사물 구분이 안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장애 등급은 굉장히 낮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특혜를 받고 대학을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입시에 허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육부에 통보가 돼서 교육부가 뒤늦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번 일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뿐 아니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일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사례들은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 뭡니까? 두 번째인가는 정유라 부정입학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다입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 이거는 뭐 동네가 이제 다 아는, 세상이 다 아는 사건인데 그거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정유라 입시의 핵심이 뭡니까? 금메달 걸고 면접 봤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정유라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이 피해 본 거죠. 네,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이 정유라 대신에 탈락한 거잖아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장애인 등록증 위조 사건은 훨씬 죄질이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장애인입니다. 정원의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고려대나 시립대 부정입학한 학생들이 입학할 때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됐어요. 2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장애인들 가운데서 또 경쟁이 붙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누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겠어요?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입시 문을 두드린 그 진짜 장애인의 눈물. 이거 누가 닦아줄 겁니까? 진짜 듣고 보니까 정유라 케이스보다 더 나쁘네요. 네, 맞습니다. 질적으로.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특별 전형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요즘 대입시 정말 복잡하잖아요. 정말 복잡해요. 별의별 특별 전형에 다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 특성화고 특별 전형, 영어 특별 전형, 별 특별 전형이 정말 많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올해 7,500명이에요. 서울시내 14개 대학만 합쳐도. 특별 전형으로만 합격하는 학생이 7,500명이에요? 전체 정원의 14%입니다. 와. 이렇게 구멍이 크니까 여기에 입시 브로커도 개입하고 예. 이번 일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전국 4년제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이 한 600에서 800명 되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입시 부정이 또 없는지 확인 좀 해야 되고요. 이제 특별하지 않은 특별 전형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고요. 네. 단순 공정 이 두 가지 키워드 놓치지 맞습니다. 않았으면 문재인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 출발합니다. 그 특별 전형이 악용되고 있는 케이스 제보 주십시오 하니까 제보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네요. 한 분은요. 제 주변에는 위장 이혼을 하고 사회 배려자 가정의 혜택을 누려서 입시를 취한 이런 가정도 몇 가정이 있다. 놀랍네요. 예, 제보들 더 받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전환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년부터 생활용품에도 KC 마크를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철저히 단속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세업체들이 손수건 한 장, 양말 한 켤레 팔 때도 다 외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영세업체들 못 살겠다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죠. 지난 주말에 대형 방송사고로 화제가 됐던 TVN의 화육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스텝 한 명이 3m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류 드라마의 그늘을 보는 듯합니다. 그 스텝의 가족을 직접 만나보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 지금 재조사가 거론되고 있는 장자연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전환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모두 받아서 KC마크라는 걸 붙여라 하는 법입니다. 이미 2011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았죠. 거의 사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KC마크를 단속하겠다.
된다라는 겁니다. KC마크 없이는 손수건 한 장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인들은 줄기차게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는데요. 이대로라면 장사를 할 수 없다. 모두 장사 접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직접 좀 들어보죠. 전환법 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94년부터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제조 도매업을 했고 지금은 동대문 도매시장에 있는 여성복 전문 도매 상가 테크노 상가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여성복 파시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지금 그 전환법에 의하면은 여성복도 전부 다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1,000원짜리 양말에도 다 붙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 검사를 다 받아갖고 안전 마크를 붙여라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라 이런 겁니다.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회 통념상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안전하다는 내용을 부착하기 어려운 것까지 전부 다 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에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일반 영세기업들은 그런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안전검사를 받아서 KC 인증 마크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길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이제 의류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예.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서 KC 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안전 인증을 해줘요? 그 안전 인증 기관이 뭐 19개가 있다, 혹은 뭐 7개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예. 일단 한 20개 정도의 인증 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증 기관이 한 20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민간이 만든 기관이군요. 근데 민간이라고 하긴 애매한 것이 예. 산자부 쪽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를 다 맡고 있습니다. 산자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외부 인증기관, 검사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자, 그럼 거기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신청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제품의 자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 완제품을 검사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시험 기관에서 원하는 크기의 재료를 잘라서 혹은 그 완제품을 그 인증기관에 갖고 가서 예. 검사 신청을 하고 예. 검사가 완료되었다면은 그 검사 성적서를 찾아서 예. 이상이 없을 경우에 KC 마크를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부 인증기관에서 검사 받는데 돈이 얼마나 됩니까? 품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알릴라민, pH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검사를 받을 때 인증기관마다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품목별로 다 다른데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근데 그거를 모델별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모델별이라는 의미를 지금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델별이라는 건 디자인인데 그러면 색상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색상의 염료가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색상별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제품들을 다양하게 생산들 하시잖아요.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손수건이라고 해도 색깔 다르고 뭐 크기 다르고 또 뭐 손수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손수건 만드는 회사에서 스카프도 만들 수 있고 양말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인 건데 예. 그럼 100가지를 만드는 회사면은 인증마크 붙이는 데만 한 100만 원? 1000가지를 만드는 회사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의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면으로 된 여성용 반팔 티셔츠가 그 동대문 시장에서 저가로 되는 것은 도매 가격이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예, 한 장에. 한 장에 3,000원인데 과거에는 똑같은 디자인을 뭐 200장, 300장, 심지어 1,000장도 만들었지만. 예. 현재에서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색상별로 50장에서 100장 정도. 그리고 5가지 색상을 만들면은 많이 만들어서 500장입니다. 예. 그러면 5가지 색상별로 인증을 받으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 한 색상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장이면 장당 1,000원 꼴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가가 3,000원인데 장당 1,000원이 더해지면은 판매가가 최소한 4,000원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하부 구조로 가면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좀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법은 있었는데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러니까 KC 인증마크 받지 않은 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었어요. 예, 예. 근데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많다 상인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이 유예된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예된 채 이제 1년이 지나온 겁니다. 예. 이대로라면은 새해 1월 1일부터 다시 단속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이 법이 이대로 새해에 시행이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환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최소한 100만 원은 넘죠. 100만이 넘습니까? 예, 전환법 대상 자체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모두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용품, 전기용품 팔고 있는 모든 골목 가게, 예. 차도 상가, 동대문, 남대문,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작가, 청년 창업자, 구매 대행업자, 병행 수입업자, 온라인 판매자 전부 다 하니까. 병행 수입업자까지 해당된다는 얘기는 그 외국에 있는 물건 갖다가 파는 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자가 검사받아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외국 물건은 KC마크라는 게 당연히 안 붙어 있으니까. 외국에서 티셔츠 한 장을 수입해다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면 여기는 판매자가 수입해다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수입해 오는 사람은 한국의 규정에 맞게 게시마크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이것 때문에 뭐 나 장사 못하겠다 이미 장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큰 문제는 예. 새롭게 장사에 진입하려는 그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의류 같은 경우에 원단, 동제, 부자재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만약 시행이 된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락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 식당에서 반찬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매일 반찬을 검사받고 팔아라고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비자 단체나 규제학회 같은 경우에도 예. 성인용 의류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안전하다고 사회 통념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는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인증기간 늘리고 뭐 비용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그거 다 국민 세금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인증서 기관, 인증 주는 기관 좋은 일만 시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 법이 만약 그대로 단속을 시작하면은 그 기존의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매출의 최소한 배는 늘어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명백한 인증서 장사입니다. 이거. 사전에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그 유통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유해 물질이 혼입됐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다시 다 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예. 너무나 비현실적인 법이다. 결국은 이거는 인증서 장사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하나 올라가 있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묻혀져 있는 겁니까? 법사위는 통과했는데도? 12월 20일 법사위가 통과됐고 12월 22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예. 900개인가 법안 중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합의된 31개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31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전환법 개정안도. 네,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본회의가 안 열렸어요. 본회의가 안 열려버리고 지금까지 오니까 내일 모레면은 유예기한도 끝이 나는데 그럼 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새해가 되면은 이 법 안 지킨 사람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데 예. 다들 범법자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범법자고 1월 1일부터 완전한 범법자인데 그래서 제가 예. 지금 동대문에 남대문 적용되는 생활용품 그 제조자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그냥 자수를 하자. 자수를 하자. 예, 그 집행기관의 단체로 예, 예. 자수를 해가지고 어차피 범법자니까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10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민생 현안입니다. 논의 끝에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본회의 파행 때문에 막혀 있다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네요. 회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 박중현 회장 만났습니다. 케이블 TVN에서 새로 시작한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화유기라는 드라마인데요. 단 2회 만에 커다란 방송사고가 났죠. 몸에 와이어를 단 스턴트맨 모습이 그대로 나가는가 하면
CG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화면이 막 송출이 되고요. 급기야는 중간에 화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방송사고 때문에 주말부터 내내 화제였는데 그 뒤에는 더 큰 논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화요기 촬영 현장에서 세트 작업을 하던 스태프가 추락을 하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쫓기듯 제작되는 우리 드라마 현장의 폐해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추락 사고를 당한 스태프의 형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23일 날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동생분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하반신 마비로 판정이 났고요. 판정이 결국 났군요. 예, 나고 지금 처음에 진단을 선생님들께서 하시기는 최후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마 내사까지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1차적으로 들었었어요. 최악의 경우는 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못 깨어나면. 예. 그나마 다행히 좀 가서 이름을 부르고 하면은 눈을 뜰 정도로 쳐다보는 정도까지는 참았어요. 아직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눈을 껌뻑이는 정도까지는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쨌든 의식은 돌아왔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 받았다 이 말씀. 예. 보니까 MBC 아트 소속의 소도구 담당자세요. 예. 근데 어떻게 TVN 드라마에 MBC 아트 소속 분이 참여하게 되셨죠? 동생이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외주 방송에 용역회사 계약이 돼가지고 드라마 촬영을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TVN이 한 드라마 외주 제작사에다가 외주를 줬고 드라마 제작을. 그 외주 제작사가 이 미술 소도구 부문을 또 외주를 준 거네요.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의 외주. 예. 그날 23일 새벽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현장 상황. 23일 날 새벽에 그 드라마 세트장에서 천장 위에 있는 상드리제 조명인가? 그거를 달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동생이? 예. 저 천장 3m 위 천장에 샹들리에 조명을 달아라라는 지시를 새벽 1시쯤 받았어요. 예. 그때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려고 올라갔다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안전장치 전혀 없이. 3m에서 추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세트장 천장부에 올라가서 아마 달았던 것 같아요. 집의 천장에다가 샹들리에를 다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 나무 위로 올라갔겠군요. 나무 위에 천장 부분 뒤편 쪽에서 아마 올라갔겠죠. 나무를 밟고. 예. 천장이 아마 그 하중을 못 이겼는지 아니면 천장 소재가 너무 저렴한 소재니까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났던 걸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되는 걸 보니까 V자로 떨어져서 등을 한번 쿵 받고 그다음에 머리 쪽을 2차적인 가격이 된 것 같고. 예, 부딪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3m 높이 천장을 올라가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는 없었던 거예요, 몸에. 그렇죠. 안전장비는 아예 없이 올라갔고 그 위에서 내리는 지시사항은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외주업체 직원들이 안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생분의 담당은 소도구 담당이에요. 조명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소도구 담당이 조명을 달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제 동생이 소도구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기는 드라마 소품이나 소도구만 한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소도구 하는 담당자가 그걸 왜 올라가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올라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조명 담당도 아니고 저기 안전장치도 없이 올라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여요. 라고 그럼 말하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외주업체, 용역업체 직원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을이 안 올라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안 하면 나도 그렇지만 혹시나 회사에 같이 있는 동료들의 이런 게 잘못될까봐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올라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거는 내 일이 아니요라고 딱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얘기로는 그 드라마 외주 제작사의 미술 감독이 올라가라고 시켰다 지금 이런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미술 감독은 난 시킨 적이 없다. 피해자가 소도구 담당자가 알아서 천장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갑이 시키는 일을 을이 어떻게 안 할 수 없으며 을이 시키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을이 혼자서 마음대로 감행을 하겠냐.
임의대로 하시는 상황은 아닌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건 양쪽의 진술이 엇갈립니다마는 분명한 건 조명을 달러 3m 높이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올라갔고 그 세트의 재질은 원래 기준보다도 훨씬 약한 재질이었다. 이 모든 게 겹쳐버린 거예요. 예.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예. 결국은 빨리빨리 시간에 쫓기는 제작 방식,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우리 드라마 제작 이 현장의 폐해가 저는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보여준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생분이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서 어떠하다라고 좀 그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까? 좀 힘들다고 했어요. 이 드라마 하면서. 이 드라마 시작하면서. 드라마만 지금 찍은 이 경력이 20년이 넘는 친구인데 예. 그 계통에서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보 소도구 담당자도 아니었군요. 20년 된 그렇죠. 담당자였군요. 그랬던 친구인데 요번 드라마 할 때는 좀 뭐 쫓겨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방송 나갈 시간도 다가오고 뭐 이러는 거니까 또 저희 아버님 기일날도 참석을 못한 정도로 바쁘다고. 기일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이틀 전이 21일이었어요. 21일 날. 그 기일날도 어떻게 해서 동생이 짬을 잠깐 내서 와서 얼굴 도장 찍는다고. 예. 그래도 아버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왔는데 계속 전화 오고 바쁘고 형 나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이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유독 다른 드라마 때보다도 더 바빴던 걸 가족들이 목격하셨군요. 예, 더 심했고 예.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희는 솔직히 해서 23일 날 이게 방송인지를 몰랐어요. 가족들은. 23일이 첫 방송이었어요. 예, 그게 저희 동생이 찍던 드라마들은 보통 그렇게 바로바로 해서 방송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쫓기듯이는 없었다. 예, 그것도 왜냐면 동생이 사고 나고도 촬영이 계속됐다고 그 동료들한테 증언을 들었어요, 저희가. 그게 뭐 마음이 편해서 그랬겠습니까? 이게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겠죠? 그랬겠죠. 예. 그랬겠죠. 서로 바빠서 쫓기다시피 뭐 드라마는 나가야 되겠고. 예. 그래요. 이러는 와중에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해당 방송사는 얼마 전에 드라마 조연출이 부당한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는 그 일이 있었던 바로 또 그 방송사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드라마 현장의 폐해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가 난 후의 조치, 후속 조치는 적절했습니까? 거기 지면에는 뭐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를 했다 그러는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저도 CJ 측의 입장문을 가지고 있는데 화요기 제작진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꾸준히 치료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후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이 가족들 보시기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면에는 사과를 하고 사죄문을 발표합니다라고 했지 우리 가족한테 뭐 처음부터 얘기에 한마디도 해가지고 그걸 내보낸 게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시켰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올라갔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한류 하면서도 이 한류를 이끄는 우리 드라마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여전히 왜곡돼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저도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솔직히 그 방송 일이 어떻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됐죠. 예. 뭐 저희도 그냥 배우분들이나 같이 스텝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드라마나 아름다운 영화를 만드는구나. 예. 이렇게만 생각했던 시청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동생한테 미안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형 입장에서.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깨어났습니다만 아직도 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이걸 가족들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시겠어요. 멀쩡하던 동생이. 그러니까요. 지금 수술은 했지만 잘못하면 평생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담당 교수님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일단은 정신이 어느 정도 찾았다는 게 저희의 가족들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아들, 딸, 뭐 자녀도 두셨습니까? 예, 지금 남매 두고 있어요. 큰애가 이제 고3 올라가고요. 작은 애가 이제 중2 올라가요. 아이고, 한참 아이들 공부할 나이인데 사춘기 아이들인데 아이들도 상처가 크겠어요. 조카 딸은 아예 아빠 병원에 오지를 않아요. 지금. 근데 못 들어가겠다고 울면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걸 보는 또 큰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 저 온 가족들이 그거 보고 너무 죽겠어요. 솔직히 옆에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아름다운 한류 드라마 뒤에 그늘이네요. 예, 가려져 있던 그늘 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제작 환경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른 쾌유하시기를 저희도 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드라마 화유기에서 큰 추락사고가 났죠. 지금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도구 스태프의 형입니다.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청취자 손지원님, 민간을 소모품처럼 쓰는 이런 탐욕스러운 기업들 문제다 하셨고, 방송계가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조현님도 문자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KC 인증마크 관련해서는 김정식님, 이 인증마크라는 건요, 돈만 주면 다 됩니다. 돈 먹는 그물입니다. 돈 먹는 하마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안전도 보증 못하면서 돈은 돈대로 되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환법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어요. 4059님은 근데 번거롭더라도요. 필요한 안전진단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물의 내진 설계도요.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진 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됩니까?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4788님은 정치인도 안전이 불안하니 KC마크 붙이는 게 어떨까요?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예, 전환법. 상황을 듣고 보니까 영세업자들한테는 정말 이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드네요. 대학 관련된 제보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농어촌 지역구라서 농어촌 특별전환 혜택 받고 있는 사례들. 이것도 문제 많다. 안민경님 지적하셨고 9786님은 국가 장학금 제도도 문제입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가도 국내에만 수입원이 없으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 손수호로 넘어가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탐정 코너입니다. 네. 참 올해 돌아보면 사건 사고 많았어요. 손 탐정님. 많았습니다.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제일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참 끔찍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맞아요. 더욱 끔찍했죠. 그리고 또 소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쟁점도 드러났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인천 여아 살인 사건. 그럼 올해 마지막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네. 장자연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 이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떠들썩해진 거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아직까지 그런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검 개혁위원회가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군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안하겠다. 그런데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실제로 재조사 검토를 제안하면 과거사위원회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운동도 시작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장자연 사건 여러분 대충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누가 처벌받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네, 2009년이었죠.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죠. 그랬죠. 네, 그런데 사후에 이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장자연 씨의 유서 한 장이.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게 KBS였는데요. 룸살롱에서 접대에 동원됐다. 잠자리 강요,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맞아요.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들, 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등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더 큰 충격을 줬던 거는요. 이게 어디 뭐 무슨 회사 사장, 뭐 어디 뭐 간부 등등으로 이제 그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밝혔기 때문이었죠. 리스트가 써 있었던 거예요. 네. 마치 성완종 리스트처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폭행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즉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그래요? 즉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또 이 기획사 대표 말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다른 사람들은요. 전부 다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오르내리던 사람 모두 다? 네. 재판도 안 받은 거죠. 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처벌받았죠. 누구요? 그게 바로 장자연 씨의 당시 매니저였던 유모 씨인데 이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자연 씨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유 씨는 장자연 씨 측의 입장에 서서 막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만 처벌당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력 인사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컸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잊혀졌죠. 그 후에요. 이 유서, 장자연 씨의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반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 부분 판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왜 지금에 와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그러한 의문점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과연 재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미스테리들, 의문들 좀 들어보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데요?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듯 보이면서요.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다. 바로 2011년 당시인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보를 공개합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유력 신문사죠. A신문사 사주 일가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본 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파트너로 느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종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 제보를 공개한 거죠. 이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매우 커졌죠. 또 배우 문성근 씨도 해당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그 A신문사와 사장이 이 사건, 장자연 사건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사람들을 연이어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 이 A신문사가 계속해서 패소하는데요.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또 이를 보도했던 MBC 신경민 앵커,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네, 또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A신문사가 패소했어요. 네,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갔죠. 그런데 2심 간 후에 이제 항소를 취하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재판에서 이 해당 신문사의 사와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장자연 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이 또 열리고 있었는데 네, 유사한 재판이죠. 그 재판에서 A신문사 사장과 장자연은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진실규명 됐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로 법원은 이 장자연 씨와 그 해당 신문사 사장의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장하고 장자연 씨는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소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소를 취하하겠다.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사소송 진행 절차 상황만 보면은요,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게요? 이제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인이면 고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그럼 고소한 사람, 고소인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입니다. 경찰에 오라고 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고요. 또 형사 재판도 이어졌어요. 그러면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를 이제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소송을 걸고 형사 고소도 했지만 이제 오해받는 게 억울했지만 더 이슈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참고 넘어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당시에
이 A 신문사와의 진실 공방만 부각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아까 리스트에 이름이 뭐 아까 31명 있다고 그러셨나요? 네, 총. 그러고 보면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 됐어요, 수사가. 네,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특히 당시에 사건 초기에요. 이 A 신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떡해요? 장자연 문건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문사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장자연 씨에게 뿐만 아니라 접대 상대방의 지위와 직위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냥 손수호 사원인데 여기저기 손 사장님이야 인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 뭐 김 사장, 이 사장 이러듯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사장은 아닌 그런 간부였고. 그런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다. 기획사 대표가. 또 기획사 대표라든지 아니면 연예계 관계자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장자연 씨가 속아서 들은 대로 유서에 적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설도 돌아다녀요? 네, 장자연 씨가 2번 소송이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를 접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밝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A신문 얘기하다가 그것도 뭐 제대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다가 또 다른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31명의 이름은 있는 건, 한 명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건데. 네, 이름까지 아니더라도 직위, 회사와 소속과 직위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해프닝과 선정성의 사건의 본질이 가려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2011년 이제 사건이 흐지부지 되던 중에 SBS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떤 내용을요? 장자연 씨가 생전에 쓴 편지 50통이 발견됐다. 아, 이거 기억나요. 50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해서 떠들썩했죠. 분량도 230쪽이 넘었습니다. 네, 필적 감정도 마쳤고 확인해보니까 장자연의 편지가 맞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국가수가 조사해보니까 장자연 씨가 쓴 게 아니라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또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던 전모 씨가 쓴 것이라고 분석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과대망상 환자가 쓴 거다. 네, 뭐 전과 식범이었고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12번 면회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기록 전혀 없었는데요. 진짜 과대망상 환자가 쓴 편지인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 초기에 그 어떤 신문사가 보도했다가 급히 이제 사과 기사까지 냈던 내용이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일이 커진 겁니다. 또 어떤 기자도 팟캐스트에서 내가 직접 전 씨 만나봤다. 근데 이게 사실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후속 보도가 없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과대망상 환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인데 이 해프닝이 왜 재조사의 이유가 됩니까? 이 50통의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도 조작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억측이 있었죠. 저 50통이 저 과대망상 환자가 쓴 가짜 편지면 장자연 유서라고 나왔던 그 한 장도 가짜 아니야? 그 리스트 가짜 아니야? 이렇게. 네, 나중에 법원은요. 유서가 조작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더 어지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자 한 명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정권 위기에 처하자 이게 국정원과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해서 사건을 키웠다라고 하는 설도 제기했고요. 또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배우 송선미 씨, 또 배우 김부선 씨 등을 상대로 또 명예훼손, 또 무고 고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좀 여기저기 번져나가면서 또 이제 뒤섞여서 보도됩니다. 맞아요.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묻혀버린 거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매일 뉴스 보는 사람인데도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개가. 뭐 이게 가짜였던가 진짜였던가 과대망상 환자에다가 뭐 송선미, 김부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그 리스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그렇죠. 잡음이 참 많았네요. 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뿐이 아니다? 네.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에 미얀마에서 건너온 청소년이 이제 서울에서 열린 미인 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주최 측이요. 갑자기 그 우승을 취소합니다. 그 이유가 그 출전자가 나이를 속였다라는 건데요. 가슴 성형 수술 받은 후에 그 수상자에게 준 그런 그 왕관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었죠. 기억나요, 이거. 네. 하지만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이 미얀마 청소년이 합니다. 원래 16살인데 주최 측이 18살로 올리라고 시킨 거다. 나이 속이라고 시켰다. 네. 그리고 우승 후에 K-팝 가수 되려고 연습받고 있었는데 음반 제작비를 대려면 재계의 거물들을 모셔야 된다면서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성접대를 나한테 강요했다라는 폭로가 외국인한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작년이었는데요. 이제 걸그룹 타이트의 한 멤버
멤버가요. 예. 브로커로부터 스폰서 제안 받았다고 폭로를 합니다. 수사 요청도 했죠. 맞아요. 하지만 해외 SNS 계정으로 메시지 보낸 거기 때문에 수사 진전이 없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시 작년인데요. 한 신인 걸그룹의 멤버가요. 예. 자신의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걸그룹 멤버에게는요.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남성이죠. 네, 그 스폰서가 애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걸그룹 멤버가 엉뚱하게도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의 존재가 또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걸그룹 멤버는 무고죄로 또 스폰서는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가 됐죠. 이처럼 성상납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도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접대를 받았다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보도는 더 찾기롭죠. 맞아요. 제조사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데 재조사 해야 된다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손탐정님. 네. 마지막 한마디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네, 장자연 씨 유서의 한 부분을 직접 읽겠습니다. 예.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들이 날 노리게 취급하고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다. 사건 정황과 또 이게 문건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 단서가 있는데도 그렇죠.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 다른 사건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뭐 A 신문사냐 B 신문사냐 A 사장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있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분명히. 8년 동안 묻혀 있었죠.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에 대한 조사는 왜 되지 않는가.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물음을 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완종 리스트 떠오르네요. 네. 그것도 결국은 누구 하나 처벌 안 받고 그렇게 끝난 거. 손수호 탐정이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 씁쓸한 사건이죠. 지금 제가 쭉 보니까요. 뭐 하나같이 다 수사해야 된다. 누구든지 간에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폐해를 끊으려면 이런 문자가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 권영철 선임 기자가 가지고 온 사건도 참 굵직해서요. 뭐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바로 좀 들어가 보죠. 네, 그러시죠. 이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예. 청와대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뿐 왜 특사로 방문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UAE 특사 파견 왜 논란이 가라앉지 않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특사로 다녀온 지 보름 지났어요. 벌써. 10일 날 가서 그러네요. 12일 들어왔으니까 보름도 더 지났죠. 정말 도대체 의혹이 이렇게 갈수록 더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청와대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 실장의 특사 방문 사실을 공개했을 때나 아니면 귀국했을 때 왜 그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는지를 시원하게 밝혔더라면은 예. 이런 억측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나 언론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합리적인 궁금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왕정 국가인 UAE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초한 측면이요?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처음에는 10일 날 공개할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에서 평화 유지 활동과 재외국민 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맞아요. 설명을 그렇게 했죠. 설명했어요. 예. 19일에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가 20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양국 관계가 소원해져서 관계 복원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고요. 있죠.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해명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면서 의혹을 부풀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의혹이 커진 이유는 뭡니까? 안 그래도 미운 임종석 비서실장이 타깃이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미운 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비서실장 임명할 당시부터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죠. 있었죠. 예. 또 임 실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또는 전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종석 띄우기설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고요. 임종석 실장이 선거 나가기 전에 일부러 띄워주려고 보낸 거 아니야? 막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그 특사 방문 이후에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됐고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인지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럼 사실 임 실장이 아닌 다른 청와대 수석이나 다른 정치인이 갔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을까요? 아니었을 거다. 임종석이란 인물이 더 타겟이 됐다. 네. 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야당과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이른바 건수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겠냐. 건수를 잡았다니요? 이게 뭔가에 대한 뭐 정부나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파견 자체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합리적인 궁금증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보니까 야권으로서는 호기를 만난 셈이죠. 뭔가 비밀스럽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저거 공격 포인트네라고 했을 수 있다. 처음에는 북한 접촉설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파헤치기 설로 갔다가 원전 계약 파기설 또는 UAE 원전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계속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청와대가 시원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혹이 잦아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직전에 특사로 가야 했는지 UAE 가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명쾌히 밝히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한테 좀 물어보시죠. 명쾌하게 밝히지 그러십니까라고 안 물어보셨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UAE 최고 지도자인 왕 치제에게 전달하고 특사로서 논의한 과정을 공개하는 건 신뢰의 문제가 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그런 과정 공개가 친구 간에 한 얘기를 공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강하다. 외교상의 장애가 있다 이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앵커가 저랑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제가 바깥에서 떠들면은 이제 관계가 틀어진다. 김현정하고 권영철이 무슨 얘기한 거야? 막 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밝힐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MB 정부 때도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켰고 청와대가 지금 UAE와의 한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지난 정부 또 지난 정부 때의 UAE와의 얘기까지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 자체도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고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걸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전 정권의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건데 그럼 청와대 입장은 감추는 건 없다는 겁니까? 감출 만큼 큰 건? 감추는 것은 없지만은 세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일부 설명을 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건 상대가 있어서 그걸 공개하면은 실제로 신뢰에 금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는 양국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는 게 다 밝혀지면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 허탈해 할 것이다. 지금은 말 못하지만 이게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그때 알고 나면 허탈하실 정도의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네. 뭔가 꿀리는 게 없다. 특별히 감추고 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밝혀질 거다. 그게 상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에는 임 실장이 왜 특사로 갔고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게 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은 의혹, 궁금증은 해소될 걸로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원전과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요? 청와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UAE 쪽에서는 아주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과 계약하기를 잘했다고 먼저 얘기할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그 전체 기준으로 공정이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뭐 공사비 대부분 이미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국익 차원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행간이 됩니까? 오늘의 와이뉴스 제가 정신이 없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옥반 양파